우리가 이제 그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지역 인문학센터에 이제 그 아시아의 환경 시리즈로 연계해서 지금 이 강의를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우리가 세 번째 강사분으로 모신 분입니다. 먼저 은희 박사님이십니다. 크게 박수 한번. 내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제 경상도 부산 사람이거든. 이걸 내가 그냥 그대로 부산식으로 읽으면 어머니가 돼. 어머니. 그래서 내가 사실은 우리 어머니 박사님은 지리교육과 93학번? 94학번. 그러니까 나보다 한참 후배잖아. 학과는 다르지만 지리학이니까 자주 만나거든. 그럼 어머니 박사 그러면 사람들이 착각을 해. 자, 제가 뭐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후배님이시고요. 아마 그 한국에서 지역학, 그러니까 해외 지역학에 있어서는 굉장히 빨리 이제 이 분야에 눈을 떴고, 그래서 동남아 지역학이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이 어디 가서 물어봐도 우리 어머니 박사를 항상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또 그 양반 다 알 거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뭐 저도 뭐 여러 번 강의를 들었지만 항상 굉장히 재밌게 그리고 또 굉장히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얘기를 해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도 이 자리에 꼭 모시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잘 듣고요. 간단하게 소개하면 지금 메디치 미디어라고 하는 곳, 뭐 혹시 아는 사람 모르겠지만 조국 책들이 여러 권 나왔습니다. 자, 뭐 한 1시간 정도 하듯이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이 좀 활발하게 질의응답을 해서 우리가 좀 이 강의를 활성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어머니 박사님 다시 한번 크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엄은희고요. 저는 2008년에 서울대 여기 사회대 말고 사범대 지리교육과에서 필리핀 광산개발의 정치 생태학이라는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 이후 한 15년 정도 동남아 지역 전문가로 살아왔습니다. 어디 칼럼이나 뭐 이런 것들 찾아보시면 제 이름 검색하고 뭐 동남아나 혹은 동남아 개별 국가들 좀 찾아보시면은 좀 이렇게 관련된 주제나 글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하루 종일 얘기를 해도 참 모자랄 주제이긴 한데 제가 이렇게 메콩 개발, 연무 그리고 기후 위기 이렇게 세 개의 주제를 가져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제로 보시면은 동남아시아의 월경성 환경 이슈 이렇게 적혀 있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월경성 뭐 이러면 괜히 환자어니까 이게 좀 어려워요. 어려운 용어고 사실 영어로 이걸 맨 처음에 이제 디플에다가 이걸 어떻게 번역을 할까라고 했더니 이게 좀 여성에게 해당하는 그런 번역어를 막 제시를 하기도 하던데, 근데 사실 이게 환경부에서 좀 공식 용어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월경성 환경 문제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봄에 우리를 좀 괴롭히는 중국발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미세먼지. 그죠? 그게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 이제 중국보다 이제 내몽골의 어떤 게 사막화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거기서 이제 날라오는 황사의 뭔가 이제 각종 오염 물질, 그다음에 이제 산업 활동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대기 오염 물질들이 섞여서 같이 오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이렇게 그 원인이 발생한 지역과 그 영향이 미치는 지역이 국가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때 대체로 이제 대기 오염 문제에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국제적으로 이런 류의 환경 문제를 경계를 넘어서 영향을 미친다라는 의미로 이제 월경성 환경 이슈라고 부릅니다. 근데 제가 이 주제를 또 정한 거는 뭐 사실 이제 동남아시아가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한 11개 개구로 그 구성이 되어 있고, 개별 국가가 뭐 사실 싱가포르나 브루나이 정도의 도시 국가를 제외하면 다 우리나라보다 면적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사람도 많고 그만큼 다양한 환경 문제들이 정말 많고, 사람 사는 곳에서 발생을 할 수 있는 온갖 종류의 환경 문제들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도 다 있지만 보다 이제 동남아적인
속성을 좀 이해를 하고자 한다라면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나라의 지형을 우리가 설명할 때 보통 반도 국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동북아에 대륙에도 붙어 있고 삼면이 바다로도 열려 있는 그렇게 배우지만 사실상은 섬나라죠. 그죠? 우리가 그죠? 비행기를 타고 오지 않으면, 배를 타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북한을 가로질러서 대륙으로 갈 수 없으니까 육지로 연결될 수 있는 이웃 국가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섬나라로 살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봤을 때 동남아를 연구하면서 가장 큰 게 차이가 왔던 게 이런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국경을 넘나들 수 있는, 그래서 뭔가 환경 문제가 국지적으로 나타난 것들도 있지만 대단히 이제 공유하고 있는 문제로, 여러 국가들이 공유하는 문제로 나타나는 이슈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갈등도 많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협력을 위한 강제성 또 같이 생기는 그런 면에서 좀 특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동남아는 개별 국가적인 차원보다 뭔가 리저널한 차원에서 보는 것이 훨씬 더 이제 이해를, 또 이 지역 자체에 대해서 혹은 그 환경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동남아시아를 대표하는 여러 국가들에 걸쳐 있는 환경 문제라는 주제 의식하에 메콩, 연무, 그리고 기후 위기, 이렇게 세 개의 주제를 좀 선정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 속에 있는데요. 뭐 강의 자료 다 받았다라고 드셨으니까 들었을 것 같고요. 제가 뭐 최근 연구 2000년대 이후 거만 좀 대체로 나왔는데 뭐 파모일, 그 다음에 메콩 관련해서도 좀 연구를 한 게 좀 있긴 있거든요. 혹시 이제 아까 뭐 주제에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다니까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메일로 다시 연락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동남아시아가, 우리 이제 아시아를 큰 틀에서 이제 권역을 나눠보면은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뭐 요 정도로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 동아시아에서 훨씬 더 이제 북쪽에 온대기후 이후에 이상에 있는 국가들이 이제 있죠. 그다음에 이제 동남아시아라는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지리학에 대해서 조금 입문 정도의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지리학에서 지역을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로도 또 대단히 논쟁적인 이슈라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이제 뭐 배우고 생각해봐야 될 점이 많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근데 사실 동남아시아도 보면은 맨 처음에 동남아시아가 지금 현재처럼 동남아시아라고 불려진 거는 이건 2차 세계대전의 산물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연합군의 작전 지도에서 처음으로 이 지역이 동남아시아라고 명명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런 역사적 연원이 있지만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왜 이걸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밖에서 규정되어지는 동남아시아도 있지만, 사실은 제가 이제 동남아를 매력을 가지고 이걸로 이제 밥 벌어먹고 지난 15년을 좀 살 만큼 연구를 할 수 있었던 건, 동남아시아는 외부에서 규정되는 동남아뿐만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동남아가 있거든요. 내부로부터 동남아적인 정체성을 만들고 각 국가가 공유할 수 있는 비전과 공동체 결성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특별한 게 있는데, 뭐 어쨌든 이제 작년까지는 10개국이었다가 작년에 그 아세안 정상회의를 하면서 이제 11번째 회원국으로 동티모르가 들어오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뭐 아직까지는 이제 옵저버 형식으로 있긴 있지만, 뭐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는 제가 동남아에서 약간 지역적 구별할 때 훨씬 더 편했어요. 동남아는 10개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대륙부에 10개국이 있고 해양부에 10개국이 있어. 10개국이 있는데 대륙부에 5개국, 해양부에 5개국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대륙부 5개국, 일단은 뭐 그래도 상식 차원에서 이름을 불러보면 이쪽 서쪽에서부터 이렇게 쭉 해서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라오스 이렇게 5개국이 있고요. 해양부 6개국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동티모르, 필리핀 이렇게 6개국이 있습니다. 지도상에서 한번 찾아보셔도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대륙부라고 불려지기도 하지만 대륙부 국가들은 육지 안에서 다 이렇게 국경을 맞대고 있는 거죠. 국경을 맞대고 있고, 해양부 국가들은 대체로 이제 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양부 국가에서는 좀 흥미롭게 요섬이 이제 깔리만탄
이라고 인도네시아에선 부르고, 옛날 사람, 여러분들 아마 부모님 세대한테 엄마, 아버지 예전에 보르네오 가구라는 게 있었냐고 물어보시면 알 수도 있어요. 예. 국제적으로 영국식으로 부르면 이제 보르네오라고 부르는 섬이 있는데, 이 섬이 사실 기네스북에 오른 하나의 기록이 있습니다. 뭐가 올랐느냐? 섬 하나인데 국가가 3개가 있어요. 국가가 3개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그 전체 섬으로 봤을 때 한 5분의 3 정도 남반부에 이렇게 약간 황토색으로 있는 데는 인도네시아의 영토고요. 그 위에 이제 녹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데는 말레이시아. 그러니까 말레이시아는 이제 말레이 반도에서 이렇게 반도에 있는 말레이시아하고 섬에 있는 말레이시아하고 이렇게 국경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레이시아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갇혀 있고 바다는 열려 있지만 브루나이라는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나라가 3개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일단 뭐 전체적으로 섬이니까 뭔가 해양과 관련된 이슈들이 좀 있을 것 같고, 대륙부니까 뭔가 국경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뭔가 물이라는 인간에게 필수적인 물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대륙부에는 강과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대륙부가 최근에 이제 대륙부 국가들이 사실은 과거에 사이가 되게 안 좋은 어떤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2000년대 이후로는 사실 사이가 아주 좋아지려고 외부에서도 그렇고 내부에서적으로도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야지 뭔가 국경을 넘어서 교역도 활발하게 하고 물자도 주고받고 그래야지 외부 자본도 많이 들어오고 투자도 받아서 우리 경제가 활성화되겠다, 이런 열망을 좀 가지게 됐기 때문에 이 국가들이 이제 그 대륙부에 있는 국가들이 특히 이렇게 뭔가 협력을 하려는 노력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협력을 하려면 뭔가 이렇게 협력의 그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뭔가 이제 그 뚜껑 혹은 이제 대표 상품 이런 것들을 내세워야 됐잖아요. 좀 이렇게 다행히도 대륙부에는 그게 있었던 거예요. 이제 계속 제가 그 3개의 주제라고 했던 것 중에 첫 번째 메콩인데요. 이 5개국이 대륙부에 있는 5개국에는 메콩강이 다 흐릅니다. 예, 메콩강에 다 분수계 안에 들어와 있고요. 뭐 사실 이제 그 미얀마라는 나라와 또 태국 사이에 또 엄청난 그 산맥으로 이렇게 구획이 되어 있어서 분수령이 있어서 실제로 이제 미얀마 같은 경우는 이제 동남아 안에서 최근에 뭐 쿠데타도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약간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 좀 있긴, 지리적으로 지형적으로도 이렇게 분리되어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미얀마 땅에도 메콩강이 좀 흐릅니다. 그래서 이 대륙부에 있는 5개국을 따로 뭔가 이렇게 그 협력체를 만들기도 했는데, 그게 이제 메콩강이라는 이름을 계속 가지고 가서 뭐 MRC라는 조직도 만들고 뭐 메콩 협력이라는 뭐 말도 부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외신 이런 거 보면은 한국 이렇게 그 사우스 코리아라나 뭐 ROK 이렇게 지정할 때도 있지만 서울 이렇게 부르는 경우 있잖아요. 혹은 이렇게 그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 대륙부에 있는 국가들하고 뭔가 협력체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협력체의 이름 자체가 한강 메콩강 선언, 한 메콩 뭐 정상회의, 한 메콩 뭐 외교장관 회의 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제 그게 한국일 수도 있지만 그때는 한강이거든요. 한강과 뭐 이렇게 메콩의 협력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름을 부를 때도 있습니다. 네, 뭐 이거는 사실 이거 얘기하면 이제 역사 얘기 들어가면 역사 얘기가 또 재밌긴 하죠. 또 남 싸웠던 얘기. 요새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실제로 뭐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서 뭐 애기들이 죽어나오고 이래서 좀 이렇게 남의 싸움을 즐겁게 보기는 그렇지만 이건 옛날 일이니까, 옛날에 어떤 싸움 얘기들이 좀 있는 거야. 동남아시아 개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좀 보시면 되고요. 혹시 이제 동남아시아와 관련된 뭔가 그 주제 연구를 하는 팀이 있다라면은 여기 그 제가 출처에 달아놓은 한 아세안 센터라는 데가 있거든요. 이거는 한국 외교부가 출연해서 만든 국제기구가 한국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되게 좋은 게 신뢰할 수 있는 통계 정보를 온라인에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별로 찾아가지 않고 여기 들어가면 한꺼번에 다 볼 수 있으니까 혹시 이제 동남아를 주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웬만한 통계 자료는 한 아세안 그 센터
에서 제공하는 한아세안 통계집을 보시면 됩니다. 예, 그거 그냥 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예, 동남아시아를 크게 그냥 역사 얘기하면 진짜 큰데 그냥 딱 세 가지 시기만 얘기를 할게요. 동남아시아를 이렇게 좀 사전적인 이해를 하자면 제가 큰 틀에서 식민 시기, 그러니까 이거 2차 세계대전 전의 일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냉전 시기, 그다음에 탈냉전 시대 이렇게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세 개의 블록으로 좀 나눠봤는데요. 여기서 잠깐 역사 퀴즈. 제가 어떤 특정 시기에 특정 날짜의 지도를 가져왔어요. 찾아보시면 1939년 9월 1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날 무슨 날? 왜 내가 이날의 지도를 제가 가지고 왔을까요? 1939년 9월 1일이 공식적으로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날입니다. 왜냐? 이날 독일 나치가 폴란드를 처음으로 침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국가를 넘어서는 이제 국제전의 양상으로 들어갔던 시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 시기를 왜 보여드리냐 하면 사실은 동남아시아 얘기를 하면은 좀 우리나라는 뭐 한 40년 안 되게 이제 좀 짧았지만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대체로 뭐 식민지간이 되게 길다. 그것도 어떤 나라들의 식민지? 유럽의 식민지 경험이 되게 길었던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유럽 국가들이 한 국가가 아니라 여러 국가들이 여기 왔습니다. 영국도 와 있었고요. 프랑스도 와 있었고요. 네덜란드도 와 있었고요. 뭐 좀 영향력이 줄었지만 포르투갈의 흔적들도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스페인도 있었고 스페인에 이어서 미국도 들어와 있었고. 보면 이제 서구 열강들의 각축지였는데 이 동남아시아가 39년에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의 메인 전장이 어디죠? 유럽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럽의 소위 말하는 제국들이 이렇게 먼 곳까지 와서 과거에는 수에즈 운하가 아직 없을 때니까 저 때는 있었지만 1939년에는 이미 있었지만 수에즈 운하가 없었던 시기에는 유럽에서 출발을 해서 대서양을 타고서 그죠? 아프리카를 돌아서 희망봉을 돌아서 인도양을 가로질러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죠? 유럽에서 봤을 때는 엄청나게 원거리에 있는 식민지였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식민지를 개발을 했던 거는 이쪽 동남아시아에 그들이 대단히 원하던 상품이라는 원료라든가 뭐 이런 것들 나중에는 뭐 시장까지 있었지만 실제로 이제 여기가 먼 곳이었던 거죠.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니까 뭐 이렇게 아주 그냥 쉽게 설명을 하자라고 치면은 본진이 털린 거잖아요. 그죠? 자기네 이제 집에 도둑이 든 상태니까 먼 거리에 있는 원격지에 좀 신경을 덜 쓰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뭐 이렇게 2차 세계대전의 세계 주축국 중에 하나인 일본이 소위 말하는 힘의 공백이 생겨나니까 일본이 여기에 대한 점령을 쫙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39년 세계대전 발발하고 난 다음에 41년 겨울에 일본의 가미가제가 이제 하와이에 가서 이제 진주만 폭격을 하고, 왜냐하면 미국도 멀리 있는 식민지였는데 미국의 제공권을 일단 이제 약간 이제 묶어놓는 차원에서 진주만 폭격을 하고, 그 다음에 아주 빠른 속도로 동남아시아를 거의 1년 6개월 만에 저 서구 열강들이 장악하고 있었던 식민지들을 일본이 거의 대부분 테이크를 합니다. 예. 어찌 보면 이게 조금 아픈 역사이기도 한데, 한국이라는 나라, 그 당시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동남아시아랑 처음으로 대규모로 연결되기 시작한 게 그때예요. 징용이라든가 위안부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이 남겨놓은 어떤 그런 연합군 포로들, 민간인 포로들은 군인들하고 좀 다르게 좀 관리를 했어야 되기 때문에 조선의 청년, 대만의 청년들이 포로 감시원이라는 이름으로 막 이렇게 동남아시아의 곳곳에 막 이렇게 가기 시작을 합니다. 뭐 좀 이렇게 되게 슬프지만 그런 이제 역사 속에서 조선과 동남아시아가 처음으로 대규모 어떤 그런 접전이 일어났던 이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뭐 역사적인 차원에서 그냥 뭐 상식으로 기억을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동남아의 지정화, 요건 이제 전쟁 이후죠. 전쟁 때는 이제 이를테면 미국하고 소련이 한편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더 큰 적이 있으니까, 나치가 있고 일본이 있고 그다음에 이탈리아가 있었으니까 미국하고 소련도 편이었지만, 연합군이었지만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큰 틀에서 경제를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 자본주의 시장을 채택하느냐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개가 다시 양분이 됐었죠. 뭐 사실은 그 좀 더 이제 역사를 또 깊이 보거나 혹은 최근에 이제 개발협력 쪽에 관심 있는 사람은 그냥 거기가 1세계, 2세계 말고 3세계도 있었다는데요. 뭐 이런 상식까지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거는 오늘은 패스. 어쨌든 그 시절도 다 지나고 요거는 한 65년 이후의 어떤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동남아시아가 과거에는 이제 식민지 모국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 국가들의 어떤 그 지배령을 중심으로 이렇게 국가들이 구획이 됐었다라면 냉전 시기에도 물론 이제 사실 신생 독립국이 됐으니까 개별 국가로서의 주권 국가들도 많이 나왔지만 그 세계사적인 냉전에 의해서 동남아시아가 크게 분리가 됩니다. 한국하고 비슷하게 한반도가 이제 남북이 분리되었듯이 이렇게 그 큰 틀에서 봤을 때 동남아시아가 보면은 이렇게 그 이게 미국의 그 시장주의를 따르는 미국의 하위 동맹에 포섭이 됐던 국가들이 65년 이후에는 훨씬 더 많아져요. 그래서 사실 10개국 중에서 5개국 왜 5국이냐면은 5개국이 그 미국의 동맹국이 됩니다. 이를테면은 냉전 체제에서 봤을 때 그렇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사회주의 뭐 사실 이제 소련하고의 관계보다 이제 중국하고의 관계가 더 중요했던 국가들도 있지만 그렇게 이제 사회주의 정책으로 우리는 가겠다라고 선언한 국가가 4개국이 있어요. 어디 국가냐면은 태국을 둘러싸고 있는 대륙의 4개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이 이제 사회주의를 선언을 하고 이제 계획 경제를 했던 거죠. 이런 지정학의 역사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이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요거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가 이미 메콩 얘기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전까지 제가 동남아 일반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가 이제 메콩 얘기로 어찌 보면은 벌써 이제 좀 일부 들어온 건데 메콩 지역 대륙부 동남아에서 그 같은 분리들이 나타난 거예요. 해양부 국가들은 웬만해서는 다 이제 미국의 이제 하위 동맹으로 들어갔는데 이렇게 메콩이라는 대륙부 동남아를 보면은 이게 이제 그 모양상으로는 다르지만 뭔가 이렇게 그 지정학적인 이렇게 그 분리선을 보자면은 한반도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이제 어떤 면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태국이라는 나라는 남한에 좀 이렇게 대입을 해보고 태국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들을 북한이라고 좀 상정을 규모는 다릅니다. 당연히 이제 메콩 지역이 훨씬 더 다르지만 그렇게 분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분리가 돼서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한국이 전후에 복구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엄청난 원조 속에서 일종의 이제 동아시아 발전 국가로 성장하기까지의 하나의 모델 국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체제 경쟁에서 더 나은 모델을 보여주어야 되는 게 또 이제 미국의 사명이기도 했던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태국에서도 동일한 일이 나타난 거예요. 태국이 한때 그 사회주의 국가들 여기도 이제 우리랑 비슷한 거죠. 그 위에 바로 중국이 있죠. 중국 위에 이제 또 러시아 있죠.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동아시아를 바라보는 그 당시에 세계 패권 국가였던 미국과 소련이 상호 어떤 그 스스로의 영향력을 좀 확대하는 것들 동맹이란 이름으로 그 국가들을 이제 하위 파트너로 이렇게 포섭하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했는데 그런 체제 경쟁이 여기 메콩에서도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의해서 태국이 대단히 모델 국가로서 좀 발전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모델 국가로 발전을 해서 어찌 보면 이제 제가 이제 진보들은 박정희 대통령 다 미워할 것 같지만 또 사실 내심 또 존경하는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지도력도 분명히 있었고 그 당시에 대단히 애국적인 관료들이 한국 사회에서는 뭔가 제조입국 수출 경제 국가로 나아가는 어떤 모델적 발전이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 많은 국가들이 그렇지는 않고 태국은 또 그렇다고 아주 막 나간 국가는 아니고 이제 태국도 뭐 군보도 켰고 이랬지만 태국도 되게 비슷하게 토건 국가예요.
토건 국가의 그런 모습들은 있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말씀드릴 이제 메콩 개발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제가 태국이란 나라도 이제 그 답사차마 이제 정말 구석구석 가본 적이 되게 많은데, 우리도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그 고속도로, 고속국도, 국가가 관리하는 그 고속국도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자릿수 예, 이제 그것도 이제 고속국도가 있고 국도가 있죠. 그다음에 세 자릿수 지방도가 있잖아요. 태국은 우리보다 사이즈가 좀 크니까 네 자릿수 지방도까지 있거든요. 근데 네 자릿수 지방도까지 너무 잘 닦여 있어. 정말 태국을 가보면 생각보다 방콕 가도 깜짝 놀라고, 그 다음에 어디 지방 가면 그 도시 인프라들, 길 닦아 놓은 거 이런 거 대단하거든요. 뭐 이런 식의 엄청난 이제 개발들이 들어왔습니다, 태국에.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태국이 이제 그 자본주의 시장의 모델 국가로서의 경제사회적인 발전이 좀 있었고요. 어쨌든 그 국가가 이렇게 그 국경이 형성됨에 있어서 보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보거나 중동에서 보는 것처럼 막 이렇게 자대고 긋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거는 대단히 자연적인 경계라는 느낌이 나죠. 예. 지금 현재 여기 태국과 라오스 국경의 상당수가 메콩강입니다. 여기 일부가 좀 달라요. 여기가 이제 요 구역에서 약간 이제 저기 이렇게 여기가 이제 그 메콩강이 대체로 태국하고 라오스의 국경 사이를 흐르는데, 그 루앙파라방 위쪽에서는 이 메콩강이 이제 라오스의 국경 안으로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일부 구간에. 왜냐하면은 여기가 이제 그 하천이 서로 이렇게 합류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요쪽에도 이제 엄청난 이제 산맥지대들이 있어서 여기서 메콩강으로 흘러가는 그런 강 흐름도 있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대체로 메콩강이 이 태국과 태국 아닌 사회주의 국가, 큰 틀에서는 그렇고, 뭐 실질적으로는 태국과 라오스의 국경을 흐릅니다. 근데 여기가 우리나라 임진강 이런 걸 생각을 해보세요. 임진강 개발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렇잖아요. 거기는 전선이잖아요, 그죠? 아니면 휴전선 안을 흐르거나 이러잖아요. 그런 게 메콩에서도 나오는 겁니다. 예. 태국하고 그 라오스 사이에 있는 메콩강은 그냥 자연 하천을 넘어서 일종의 전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선은 개발되지 않은 상태로,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연 상태로 되게 오랫동안 이 강이 그냥 남겨져 있었습니다. 예. 물론 아주 일상적인 측면으로 가면은 그냥 서로 통혼권이에요. 그냥 배 타고 넘어가고, 뭐 이쪽에서 일하다가 저쪽 가서 갈 수도 있고, 뭐 결혼도 왔다 갔다 하고, 뭐 시장도 저쪽 가고 이러긴 해요. 이러기는 하지만 체제 경쟁이 좀 심할 때는 넘어가서는 안 되는, 허락되지 않는 그런 경계선의 역할을 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근데 뭐냐면 소위 말하는 이제 90년대 이후 탈냉전 시기가 와요. 탈냉전 시기가 되면서 그냥 이제 탈냉전이라는 게 요새는 이제 이게 무슨 뭐 그 사회주의가 몰락했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자본주의가 승리했다, 뭐 이렇게도 표현했지만, 이건 그냥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니라 큰 틀에서 봤을 때 자본주의가 승리를 했다라는 건, 자본주의적 시장 방식이 활동 무대가 넓어졌다. 과거에는 유럽, 미국, 뭐 이렇게 동아시아 일부 국가에 이렇게 점으로, 지역으로, 이렇게 면으로 존재했던 것들이 뭔가 그 국경을 넘나드는 흐름들이 더 활발해졌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구사회주의 국가들에 막 투자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리저널한 단위에서의 뭔가 통합들을 이루려는 움직임들이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시장이 커지고 이러니까 뭔가 고용이 창출이 되고, 과거에는 정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으면은 대단히 비싸게 이렇게 수입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물건들의 가격들도 낮아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죠. 그래서 동남아시아에서도 과거에는 아세안이라는 어떤 그런 그 지역 협력체는
67년에 이미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만들어질 당시에는 자본주의 블록들만 모여 있는 곳이었는데 90년대 탈냉전 흐름을 타고서 소위 말하는 사회주의 국가들이 다 회원 국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세안의 멤버들이 커지고 그러면은 아세안의 전체적인 인구수도 커지고 면적도 커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주 큰 틀에서 동남아의 국가들은 대체로 개도국들이었지만 우리도 언젠가는 유럽 같은 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꿈을 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과거에는 체제 경쟁을 해서 넘나들지 않았던 지역들에서 사람과 물자와 자본이 움직이게 하자. 시장을 통합하자. 생산기지를 통합하자. 우리 내부에서 뭔가 물건을 만들 땐 관세도 좀 없애보자. 우리 안에서 뭔가 공급망과 가치사슬관을 만들어보자. 이런 의지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다 보니까 사실은 이 동남아시아가 탈냉전이 되면서 여기는 뭐냐면은 더 이상 국가 간의 분쟁이 없는 지역이고요. 사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 개도국이라고 불려지는 지역들 있잖아요. 아직까지 분쟁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동남아시아에서는 뭐 내전들이 있고 아주 국지적인 싸움이 없진 않았지만 사실상 90년대 이후로 전쟁이 없는 거예요. 싸우지 않게 되는 어떤 그런 국가 간의 협정들이 만들어지니까 그게 바로 일종의 이제 평화 배당금 논리에 따라서 경제 발전의 뭔가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남아시아는 보면은 여기가 99년인데 99년이 이제 그 라오스, 미얀마가 캄보디아가 가입을 하는 그래서 동남아시아의 그 아세안 10개국 체제가 만들어질 때거든요. 이때부터 경제 성장이 점핑을 하는 게 보이시죠. 예. 그래서 보면은 이들이 이 이후에는 우리가 뭔가 더 이상 싸우지 않고 개별 국가가 아니라 리저널한 차원에서 뭔가 경제 협력을 만드니까 우리가 다 같이 잘 살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탈냉전과 발전의 시대가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쭉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기서 후퇴하는 모델도 있습니다. 미얀마 2021년에 코로나 와중에 쿠데타를 일으켰죠. 그러니까 혼자서 아주 이렇게 경제 성장이 이렇게 곤두박질을 치고 있습니다. 네. 분쟁을 하지 않는 것, 평화 자체가 경제 성장에 경제 발전에 정말 원동력이라는 걸 여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네. 반면교사로 우리가 좀 삼아야 되는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아세안이 전체적으로 경제 협력을 같이 하면서 아주 좋은 파트너로 같이 성장을 해 왔습니다. 요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제가 메콩강 얘기를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할 건데 대륙부에서 사실은 이제 메콩강이 제가 이제 그냥 큰 틀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메콩강이 전체적으로 한 2,000km가 넘는 강인데 한 1,000km 정도가 중국에서 흐릅니다. 예, 중국 구간을 지나요. 이게 절반이 중국 구간에 있고 절반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동남아시아의 5개국의 땅을 조금씩 이렇게 촉촉하게 적셔주고 있는데 이 분수계, 이 지리학 전공한 친구들은 딱 보면 이거 분수계인지 볼 수 있을 텐데 이거 완전 어쨌든 이제 티베트 보원에서 했고 고도도 높고 아주 급경사 지역을 지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주 그 하폭 자체도 깊고 좁은 뭐 이런 식의 이제 하천이 형성이 되다가 이제 동남아시아를 딱 들어오면은 갑자기 이제 강이 좀 이렇게 여기가 한 2,700m 지점되면 여기 이제 동남아시아로 넘어올 때가 이제 1,300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도도 딱 떨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리고 이제 라오스 구간이 대체로 이제 한 그 해발 고도 700m 정도. 이게 라오스는 그냥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라오스는 국토의 한 90%가 우리나라 강원도 같은 곳이야. 이렇게 설명하면은 제일 편해요. 예, 그렇게 산이 많고 이렇다 보니까 라오스를 제일 많이 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캄보디아에 들어오면서부터 갑자기 해발 고도는 이제 150m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여기서부터는 그러니까 하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큰 틀에서 하류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여기 이제 여기가 베트남 영역인데 호치민에서 멀지 않고요. 호치민에서 멀지 않은 메콩 델타 삼각주 유역이 이제 엄청나게 넓혀지고 있죠. 메콩의 델타 같은 경우는 대단히 글로벌한 차원에서도 아주 잘 발달된 삼각주고요. 당연히 이제 농사짓기 좋기 때문에 그 베트남에서 농사를 제일 많이 짓는 곳입니다. 쌀,
뭐 과일뿐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새우 같은 양식업들 이런 것들도 정말 있고요. 사실은 메콩 델타 같은 경우는 그 베트남의 어떤 그 농촌 중심, 우리나라 치면 뭐 우리나라의 전남 이 수준이 아니라 거의 이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전체를 먹여 살리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콩강이 이렇게 생겼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콩강은 그냥 강일 뿐만 아니라 분수계일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뭔가 이제 협력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할 수 있는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존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탈냉전 시대에 아까 제가 같이 경제 성장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맨 처음에 우리 지구인들이 이제 환경 문제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을 때가 어느 시점이냐면 성장을 했는데 환경이 좋아지지 않는, 그죠? 말하면 이제 경제 활동에 따르는 당연한 어떤 에너지나 뭔가 이렇게 그 각종 활동의 산물들 중에는 우리에게 이윤을 가져오는, 우리에게 전체적인 복지를 증진시키는 서비스와 상품뿐만 아니라 당연히 폐기물이 따라오는 거죠. 과거에는 그 폐기물 문제를 얘기를 안 했는데 그게 이제 어느 수위를 넘어가면 다시 그 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우리 인간 사회한테 이렇게 영향을 미치니까 우리가 이제 환경이 뭐가 문제네? 경제 성장에서 우리가 계산하지 않았던 부대 비용이 나오는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메콩도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탈냉전하고 너무 신나게 성장을 했죠. 한 20년 성장을 달려오다 보니까 그 성장의 부작용으로서의 어떤 문제들이 곳곳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탈냉전 시대 개혁 개방을 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태국하고 태국 아닌 국가들은 체제가 서로 달랐던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체제가 이제 그쪽 사회주의 국가들이 개혁 개방에 나섰고, 그러면 이제 이것을 단일 시장으로 고자 하는 어떤 계획들이 있었던 거죠. 이거는 단순히 내부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내부에서는 사실은 돈도 모자라고요. 개발 자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전 세계의 개발 은행들,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선진국들이 다 달려붙었습니다. 제일 먼저 ADB와 일본이 움직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메콩 국가의 구식민지들이었던 유럽 국가들도 달려서 이 메콩이 이제 개별 국가가 아니라 뭐가 하나로 크게 묶이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고요. 당연히 2000년대 이후 부상하고 있는 중국도 왔고요. 또 한국도 여기에 이제 같이 그 메콩을 개별 국가를 넘어서 리저널한 차원에서, 서브 리저널한 차원에서 그 개발하는데 힘을 보태겠다라고 달려붙는 외부의 세력들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메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별 격차를 위해서, 요건 앞 내용하고 같네요. 네, 그냥 바로 여기로 넘어올게요. 그러니까 이제 개발에 어찌 보면은 그 반작용인 거죠. 반작용으로서 각 지역에 뭐 환경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뭐 여전히 이제 자연에 의존하는 경제적인 그 성격이 뭐 농업이라든가 농업 중에서도 이제 산업화된 농업들이 있다 보니까 뭔가 이제 환경 문제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메콩강이 여기 제가 그 중국에서 시작해서 이 미얀마, 라오스, 뭐 캄보디아, 이제 베트남 다 지나가는데 태국 여기에서 어떤 환경 문제가 있었는지 그냥 이제 좀 이제 지점별로만 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얘기 들어보셨나요? 외신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한국에선 제가 정말 해외 지역 연구를 하는데 지금 제가 이쪽 회사로 이렇게 계속 여기 연구소에서 일을 하다가 회사로 넘어간 것 자체가 좀 그 온라인 미디어를 지금 제가 만드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출판 영역 말고 온라인 미디어를 만드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좀 외신들, 그다음에 좀 깊이 있는 뭐 그 지정학의 어떤 분석 기사 이런 것들을 좀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좀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한국 사회에서 다뤄지는 외신이 너무 처참한 수준이어서, 사실 한국이 우리 경제 규모나 뭔가 그 해외하고의 관계에 비해서 우리 외신 너무 없어요. 지금 뉴스 검색해봐요. 한국 뉴스의 99%가 국내 뉴스예요. 뭐 국힘의 혁신위원장이 누구니, 뭐 안철수는 이준석 제명을 위해서 무슨 뭐 웹사이트를 만들었다느니, 뭐 그다음에 뭐 이재명으로는 안 된다, 뭐 치고받고 싸우고 이런 뉴스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아니면 이선균 뉴스, 그죠?
그죠? 여러분들 뉴스 다 그런 거밖에 없잖아요. 국제면은 불어 클릭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좀 나오지도 않고, 아니면 가끔씩 뭐 그 국제 뉴스 나면 세상에 이런 일이. 그죠? 수마트라 섬에서 4m 뭐 뱀이 나와서 사람을 삼켜 뭐 이런 뉴스 아직까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국제면 한 번씩 이렇게 눌러서. 한국 너무 개방 국가라 우리 해외하고 관계 잘 맺지 않으면 힘들어요. 네, 국제 뉴스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 이 란창과 메콩이라고 제가 아예 란창이라는 말을 붙였는데, 국제사회에서는 메콩강 그냥 메콩강이라고 불러요. 티벳에서 발원해서 메콩 델타로 나가기까지의 그 강 2,700m 되는 그 강 자체를 다 메콩이라고 부르고, 국제사회에서는 그래도 구별을 하면은 중국 쪽 아까 보시면은 분수계도 딱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강의 속성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어퍼 메콩, 그다음에 이제 로어 메콩 이렇게 불러요. 상류 메콩, 하류 메콩 이렇게 부르는데, 이거는 이제 중국은 그냥 국가가 아닌 거죠. 미국이 그냥 국가가 아닌 것처럼. 그렇잖아요. 미국도 한 주가 우리나라보다 더 클 때가 많고, 중국도 당연히 인구나 경제 면에서 우리보다 더 커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거는 어찌 보면 우리도 왜 한강이지만 저기 춘천 가면은 한강 수계지만 소양강이라고 불려지는 데 있고, 제 고향 충주를 가면은 한강은 북한강이 남한강이 되고, 그렇잖아요. 예, 양평에 가면은 북한강이 있고, 여주를 지나면서 여강이 되고 섬강이 되고 막 이렇잖아요. 이렇듯이 메콩강이 국가별로 부르는 이름들이 사실 다 다르게 있었습니다. 근데 아예 중국은 이제 공식적으로 어퍼 메콩이라는 강을 쓰지 않습니다. 여기는 그 메콩강이 아니라 란창강이다라고 불러요. 이러면 무슨 문제가 나타나냐 하면, 더 이상 란창강은 우리나라의 국가 하천이지 국제 하천이 아니다라고. 물론 연결은 되어 있으니까 국제 하천적인 속성은 있지만, 란창강은 중국 땅에 있는 중국의 국가 하천. 고로 개발을 하는데 국가적 결정만 있으면 되지라고 전언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란창강, 메콩강 이 강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제는 요거를 보면은 중국에서 댐을 11개를 지었더니 메콩강이 바닥을 드러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이 기사를 제가 비판하려고 좀 이제 저희 페이스북에 가면 제가 이걸 가지고 한 A4 한 페이지로 막 비판하는 그런 분석 기사를 또 반론을 쓰긴 했는데, 큰 틀에서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은 있었을 거예요. 중국에 있는 강하고 메콩강이 연결되어 있는데 중국이 자기 영토에 댐을 짓는데, 그랬더니 밑에서 뭔가 물이 모자라고 뭐 이런 나라고 이해할 만한 거죠. 그죠? 국제사회에서는 사실 그런 식으로 아주 그냥 퉁 쳐서 이렇게 그냥 단선적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문제를 좀 더 복잡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 맞아요. 처음에 중국이 란창강에 그 댐을 짓기 시작할 때 하류 국가들하고 합의하지 않은 상태로 4번째 댐까지 간 건 맞습니다. 예, 근데 그 이후에는 합의가 된 것도 많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메콩강에서 뭔가 개발을 할 때 그 개발이 자국을 넘어서 국경을 넘어서는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라면 그것은 국제적으로 협의를 하자라는 의미에서 MRC라는 조직도 있습니다. 메콩강 메콩 리버 커미션이라고, 이게 1995년에 만들어진 국제 기구입니다. 일종의. 이 국제 기구는요, 사실은 맨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국제사회 기대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왜냐? 1992년 리우 회담 이후로 뭔가 국제적인 조직이 만들어지는데, 조직 목적에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말이 쓰인 첫 번째 조직이었어요. 그 정도로 뭔가 만들 때는 되게 힘줘서 뭔가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환경도 생각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안타까운 건 중국은 MRC의 회원국이 아니었던 거예요. MRC 회원국에 아까 제가 메콩에 5개국을 지나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미얀마도 안 들어왔어요.
우리는 메콩강 뭐 별로 우리나라 안 지나가. 뭐 메콩에서 뭔 일을 하든 말든 우리나라는 상관 잘 없어. 우리나라의 주강은 뭐 사린강, 이라와디강 따로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출발할 때부터 대단히 이렇게 웅장하고 뭔가 그 공통의 비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시작을 했지만 사실 실장은 출발 단계부터 뭔가 모순이 있었던 거죠. 그런 상태에서 중국이 상류에 그 깊이 있는, 아니 이게 해발고도 2000m에서 시작하는 강인이 수력발전소 하나 만들면 거기서 만들어지는 전력들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여기 메콩강에 이 중국 진영 말고도 여기 라오스에도 댐들이 본류에도 막 계획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전력 쪽 뭐 공학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거 논문 쓰면서 공부할 때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했냐면은 메콩강이 워낙에 유량이 풍부한 강이고 여기는 우리나라처럼 하산계수가 높지도 않잖아요. 우리는 여름에만 비가 내리는데 여기는 연중 내리는 아열대 열대 기후다 보니까 메콩강의 본류에 댐을 한 대 지으면은 한 개 지으면은 그 댐에서 그 생산할 수 있는 그 전력의 양이 거의 그 원전 한 기에 육박하는 1기가급의 그 댐들을 다 지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유량이 풍부한 곳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본류 댐만 봤을 때는 이 구도가 맞습니다. 중국이 국가 하천을 주장하면서 자국의 댐을 만들어서 하류 국가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어 라는 게 사실은 2010년대까지는 전선이 확실하게 이렇게 구워졌어요. 그러면서 국제사회 특히 미국이 중국은 활동의 적이야, 내가 너희들의 벗이 되겠어 이러면서 뭔가 메콩 국가들을 막 규합을 해서 활동가들을 막 양성해주고 막 이러는 프로그램까지 있습니다. 아직까지 치앙마이에 그런 조직이 있어요. 치앙마이에 그런 조직이 아직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게 2011년서부터 달라졌습니다. 2010년부터 달라진 이유가 뭐냐면 2010년 이전에는 중국만 본류에 댐을 지었거든요. 근데 2010년이 넘어가면서 라오스라는 나라가 나 우리나라에 댐 지을래. 우리나라는 뭔가 내다 팔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바다도 없어. 동남아시아에서 라오스만 유일하게 랜드락드 컨트리거든요. 바다로 갈 수가 없으면 사실은 뭔가 제조업을 융성시켜서 뭐 수출을 해서 돈을 번다? 이런 게 아예 꿈을 접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라오스는 사실은 그 자국에서 나는 광물을 파는 것 외에는 별로 경제적으로 수출할 게 별로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 라오스를 이제 탈냉전 시대에 옆에 있던 태국이 이제 이렇게 팔꿈치질한, 야, 니네 그렇게 유량 풍부한데 댐 짓자. 여기서 또 하나 더 들어가면 태국에서 한전과 육사가 우리로 치면 한전하고 육사가 너무너무 좋은 대학이에요. 우리나라는 국가 부처 하면은 기재부가 깡패라고 하죠. 기재부가 제일 힘세다고 하죠. 그 동남아시아 뭐 태국이나 뭐 이렇게 라오스에선 에너지 광산부가 제일 힘이 세요. 그런 부처인데, 그러니까 이제 태국이 라오스에서 댐을 지어서 그 전력을 멀지 않으니까 자국으로 이렇게 수입해오는 그런 계획들을 좀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본류댐만 가지고 보면 이게 중국 아닌 이제 메콩 국가들의 갈등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거를 좀 더 이 지도를 이렇게 줌인해서 수계 전체를 넓혀 보면은 전체 메콩강 수계에서 여기가 냉전 기간 동안 자연 상태로 버려져 있던 거잖아요. 방치되어 있던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전력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전 세계의 수력붐이 바로 메콩강에서 막 실현이 되는 거예요. 거의 이제 90년대 이후로 전 세계의 댐 건설 자본들이, 토목 자본들이 메콩으로 막 몰려들어와서 메콩 지역 전체를 보면 하루 메콩에서만 댐 건설 계획이 100건이 넘어요. 100건이 넘는 댐 건설 중에서 70%가 라오스 한 나라에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 다음에 이제 라오스는 MRC 멤버 국가이기도 한데, 라오스가 2011년서부터 우리도 본류에 댐 지을래
라고 계획을 발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전선이 흩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내부에 적이 나타났어. 근데 여기서 또 치명적인 또 한계가 있습니다. 요새 유엔이 그러듯이 MRC에서는 뭔가 협력하자에 관련된 말들은 되게 많은데 그러면은 그 협력을 깨는 뭔가 룰 브레이커가 내부에서 나왔어. 근데 처벌을 하거나 쫓아낼 그런 조항이 부재해요. 그러면 그냥 그 조직 자체가 와해되는 거죠. 힘이 없는 조직, 무력한 조직이 되어가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메콩강을 둘러싸고 그 중국과 그 미국의 어떤 그 대단히 경쟁이 여기서도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환경의 적, 환경의 요 구도를 2000년대에 만들어냈는데 이게 2011년 이후에는 좀 흩어지고 있는 이게 이제 메콩에서의 어떤 개발 이슈에서의 가장 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점으로 보면 사실 이렇게 토지 이용 쪽 제가 여기 지리학과 학생들은 저는 맨 처음에 지리학과 수업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막 이런 거 준비를 했는데 토지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이 세 개 국가의 국경이 맞닿는 골든 트라이앵글 지점이 있거든요. 태국, 미얀마, 라오스가 맞닿는 이제 그 메콩 국가에서 봤을 때는 대단히 북쪽에 있는 그 윈난성 바로 밑에 있는 곳인데 이쪽에서의 뭔가 녹색 사막 그래서 뭔가 그 토지 이용과 관련된 이슈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라오스라는 나라가 탈냉전이 되고 난 다음에 맨 처음에는 에너지 광산부에서 거기서 말하는 에너지는 화력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광물을 팔아서 이 나라가 이제 좀 먹고 사는 돈들을 외화벌이를 좀 했었는데 90년대 이후로는 뭐냐면은 태국에서 우리가 댐 짓는 비용 100개 그다음에 운영권도 우리에게 줘. 그다음에 생산되는 전력을 우리가 수입해 갈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라오스가 보면은 한때는 지구에서 가장 집약적인 수력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고 이 수력 개발 모델은 그때보다 이제 좀 정도는 약해졌지만 여전히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명명도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랜드 락트 컨트리였는데 전력을 생산을 해서 막 그 슈퍼그리드로 그 동남아 전역에 이 대륙부 국가들한테 전력을 수출해서 우리는 랜드 링크드 컨트리가 될 거다라는 게 이제 뭔가 우리나라가 제조 입국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라오스는 수력 입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에너지 팔아가지고 그래서 이 라오스가 외화를 막 벌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여기서도 또 내부적으로 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문제들은 있죠. 어떤 문제냐면은 이미 자국계에서 여기 라오스 되게 인구도 1000만 안 되거든요. 요새 한 840만 정도 840만, 60만 정도 될 것 같은데 자국에서 소비할 전력은 이미 충분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짓는 모든 댐은 다 수출용인 거예요. 수출용인 거고, 근데 이제 풍요 속 빈곤으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예 그 멀리 떨어진 이경마을에 사는 상가 오지 사람들은 전력 혜택에서 오히려 소외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우리나라하고 연결되는 2019년이죠. 2019년에 이제 한국의 SK라는 기업에서 이렇게 좀 추진하고 있던 댐이 붕괴돼서 뭔가 이렇게 마을이 잠기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 적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라오스 캄보디아 국경지대의 얘기도 있는데, 이거 되게 재미난 얘기인데, 요거는 제 논문이 있는데 논문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라오스에 혹시 여러분들 어디 관광 삼아 이렇게 뭔가 너무 슬픈 일들만 보고 다니면 그렇잖아요. 되게 아름다운 현장이기도 하고, 여기도 이제 좀 문제가 있긴 한데, 이런 민물 돌고래가 라오스하고 캄보디아 국경지대에 살아요.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시판돈, 욕 같지만 욕이 아니라 1000개의 섬이라는 아름다운 말을 가진 그런 지명이 있는 곳이 있는데, 시판돈에 가면 이런 아름다운 피조물을 보는 생태 관광 프로그램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 논문을 2017년인가 논문을 하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메콩 델타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단순히 그 상류의 개발 문제가 아니라 여기는 문제가 훨씬 더 복잡하죠. 왜냐하면 워낙에 해발 고도가 낮은 곳이다 보니까 해수면 상승 문제가 같이
가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어쨌든 이제 그 조간대라고 불려지는 바다와 육지가 맞닿는 어떤 곳에는 뭐 이렇게 열대지방이니까 뭐 망그로브나 뭐 이런 자연 생태계가 있는데, 망그로브 이런 데가 가장 먼저 파괴돼서 뭔가 그 수익을 창출하는 뭐 새우 양식장이나 이렇게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복잡한 어떤 사회 경제적인 프로세스 속에서, 사회 경제 자연적인 프로세스 속에서 메콩 델타가 과거의 어떤 그런 생산 기능들을 잃어가고 있고, 여기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좀 위기에 가고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지금 메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렇게 메콩이 가장 하류 지점에서 이뤄지고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무 얘기는 그냥 키워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연무야말로 정말 트랜스바운더리 하죠. 우리의 미세먼지를 상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 미세먼지하고 좀 달라요. 우리 미세먼지는 중국의 공업화 때문에 우리가 더 위기의식을 갖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산업에서 나오는 어떤 오염된 오염물질들이 나오는 거니까, 이제 뭔가 황사에 뭔가 화학 물질들이 섞여 있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이 동남아에서 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연무라는 것은 우리 미세먼지보다 훨씬 더 이렇게 입자들은 크고, 이건 진짜 뭐냐면 숲이 타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화재에 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매캐한 거죠. 유독하기는 뭐 비슷할 것 같지만 딱 느껴지기에는 사실은 화학 물질 같은 경우는 몸에 들어와서 이렇게 화학 분할을 일으키는 거지, 그냥 눈에 보이기에는 황사처럼 보이지만 여기 연무 같은 경우는, 동남아시아에서 나타나는 연무는 그야말로 이제 탄 연기인 겁니다. 연기가 얼마나 심한지, 또 바람을 타고 이게 이제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와 칼리만탄의 동남부에서 서남부죠. 서남부 지역에서 그 산불에 의해서 나고 있는 만들어진 그 연무가 국경을 넘어서 이 지역까지 온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 칼리만탄 섬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수마트라 섬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곳이 그 리아우라는 곳인데, 이게 이제 바람 방향을 타고서 이렇게 갑니다. 네. 가고 있고요. 사실은 이 문제, 이게 보면은 당연히 여기도 화재가 나는 현장이 그 연기의 그 연무의 농도도 제일 짙고, 건강상의 문제는 사실 여기가 제일 심할 수도 있죠. 제일 심할 수도 있죠. 나타난 곳에서 되게 심할 수도 있는데, 이게 국경을 넘어서까지 이제 해소되지 않고 워낙 이제 빠른 바람을 타고서 가다 보니까 싱가포르나 아니면 말레이시아에서 이 바람이 불어오는 시기, 이 시기에는 완전히 이제 그 매연 때문에 뭐 학교가 휴교령을 내리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뭐 이런 비상 경보들이 막 나타나는 거죠. 나타나게 되고, 이것도 맨 처음에는 그나마 이 지역에서 되게 잘 살게 된 싱가포르가 먼저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싱가포르가 문제 제기를 해서, 야, 이게 진짜 인도네시아 니네 심하다. 니네 나라에서 오는 연무 때문에 우리나라 건강이 좀 대중들의 건강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2000년, 90년대 말부터 이렇게 심각하게 이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세안에서 이거는 일종의 지역 분쟁입니다. 아세안을 대표하는 지역 분쟁이고, 사실 이거 유엔에도 한번 상정이 됐었어요. 싱가포르가 되게 이렇게 요구를 해가지고 의장이 받아서 막 싱가포르가 막 인도네시아를 막 유엔 회의장에서 막 비난을 하고 막 이런 사태까지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태까지도 있었는데, 아주 오랜 기간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쌩을 까고 있다가, 야, 심하면 우리나라가 더 심했지, 뭐, 그 다음 바람 부는 거 어쩌라고, 뭐, 거의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인도네시아가 딱 개심을 한 게 2015년입니다. 예. 좀 조코이라는 대통령의 임기 중이었고, 임기 시작한 지 2년 차였던 때고, 그 다음에 이때부터 이제 인도네시아가 약간 이제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우리가 이제 좀 뭔가 대국이 될 것 같아. 앞으로 우리도 경제 성장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실제로 동남아 전체 안에서 봤을 때, 동남아 10개국 안에서 봤을 때, 동남아 전체 GDP 인구의 40%가 인도네시아라고 보면 되거든요. 예. 국가 사이즈가 그렇습니다. 인구도 2억 7천,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아요. 영토 한반도의 19배. 예.
한반도의 19배는 아니고 남한의 19배. 예, 이 정도 됩니다. 섬으로 이루어졌지만 그래요. 예, 그렇다 보니까 그 이제 인도네시아가 약간 이제 우리가 뭔가 대국으로 성장을 하려면 우리가 국제사회에 뭔가 책무도 가져야 돼라는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을 해서 전격적으로 연무 문제 인정하고 우리도 아세안의 연무 협정에 들어가겠어라는 선언을 한 게 2015년입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상황이 좀 달라졌는데 그 변화하는 상황에서 뭔가 문제적인 그 작물이 하나 나옵니다. 얘기 들어보셨어요? 인도네시아에서 뭔가 연무 문제가 하면은 꼭 그 연무의 원인으로 비난받고 있는 작물이 하나 있습니다. 파모일. 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라면과 과자류 대부분 튀김류라면은 파모일로 튀깁니다. 네. 인도네시아산은 아니고요. 한국에는 말레이시아산 그 파모일이 많이 쓰여지더라고요. 그래서 파모일에 이렇게 다른 이름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미움받는 작물이라는. 네. 파모일과 관련해서도 이제 제가 또 그 논문 하나, 잘 쓴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별로 안 읽지만, 네. 제가 한번 꽂혀가지고, 제가 그런 거에 꽂혀요. 제가 광산으로 박사 논문 쓰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제가 꽂혔던 주제가 사탕수수, 설탕. 제가 보니까 농업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거. 사탕수수, 파모일.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자바당을 가지고 좀 연구를 하려다가 이제 그거는 진행을 못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파모일이 세상에서 미움받는 작물로 지목이 됩니다. 유럽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파모일이 그 환경 파괴, 그 다음에 연무의 원인이다라는 지명을 받고 있는데 제가 이제 요 내용을 보시고 그 다음에 제 논문도 읽어보시면은 그렇게 하나의 원인이면 얼마나 좋겠니. 세상의 문제의 원인은 하나가 아니더라. 라는 게 이제 논문의 결론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상업적 플랜테이션이 문제고, 상업적 플랜테이션 안에서도 파모일뿐만 아니라 다른 작목이 있을 뿐더러, 문제는 플랜테이션 그 자체가 아니라 많은 이제 그 자본들의 무책임한 행동. 뭐냐면은, 파모일, 그러니까 플랜테이션 사업을 하겠다라고 사업 면허를 받고 난 다음에 땅을 그냥 이렇게 개간만 해놓고 방치를 하는. 나대지로 방치를 하기 때문에 불도 더 많이 나고 나대지로 방치를 하기 때문에 탄소 흡수원이 탄소 배출원으로 바뀌는 이런 현상들이 있는 거거든요. 거기와 관련돼서는 시간에 한계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제 논문을 하나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연무의 원인은 상업적 플랜테이션, 피틀랜드 개발, 그 다음에 기후변화 요소가 다 영향을 같이 미치고 있다. 네, 이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파모일의 정치 생태학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논문을 찾아보시면 이 내용들이 쭉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문제임을 인정을 하면서도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특히나 이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가 파모일을 포기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제가 대단히 이렇게 다중 스케일적으로 정리를 해서 논문을 작성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네, 지금은 또 되게 달라요. 이게 사실 보면은 인도네시아에 있는 팜오일들이 사실은 이게 인도네시아 땅에서 조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게 인도네시아 개별 국가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인도네시아에 있는 팜오일 회사의 거의 절반 정도가 말레이거나 아니면 싱가포르 자본이건데 혹은 이제 주주회사로 열려 있으니까 더 글로벌한 자본들이 같이 들어와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파모일, 이게 동남아시아의 파모일은 이게 인도네시아 문제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같이 연결되어 있는 문제다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유럽이 사실 이렇게 또 동남아시아에서 파모일 이렇게 시장적인 점유율이 높아지고 전체적인 그 유지 산업에서 점유율이 높아진 것은 EU하고의 관계 속에서 나왔는데 지금 현재 동남아시아의 파모일에 대해서 가장 비판적이고 규제하려는 것도 또 EU이기도 합니다. 뭐 여기와 관련돼서 제가 그 국제 정치의 맥락, 개별 국가의 정책의 맥락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게 있기는 합니다. 이렇게 좀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제가 메일로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심지어 이거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그 내는 어떤 보고서에도 참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연무 문제를 동남아에서만 해결하려고 방치하지 말고 스케일업해서
동아시아, 동북아시아에 있는 황사 문제하고 좀 연동을 하자. 그래서 이제 동아시아의 월경성 대기 오염과 관련된 큰 협정을 만들어서 어쨌든 기술적으로 재원 마련에 있어서 동남아 동북아가 뭐 합의하자라는 것까지 이제 좀 연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네. 뭐 기후 위기는 뭐 다 같이 겪고 있고요. 뭐 우리도 예전에 제가 또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 자랑 혹은 이제 뭐 하나 밝히면 제가 그 2025년부터 고등학교에서 기후 과목이 생깁니다. 예, 지리과에서 준비한 기후 과목하고 생물과에서 그 만든 이제 과학 계열, 그다음에 이제 사회 계열의 이제 기후 교과서가 있는데 제가 그 교과서 작업에 좀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되게 사명감을 가지고 했고 지난 여름에 엄청나게 우리가 열심히 그 책 작업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책 쓰면서 뭔가 기대가 너무 많아. 너무 더웠잖아요. 그죠? 그 기후변화, 기후 위기를 얘기하는 사람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야, 우리 교과서 진짜 열심히 잘 쓰자. 막 이러면서 했는데 가을 딱 되고 날씨 추워지니까 기후변화 얘기 아무도 안 해, 이제. 그죠? 그러면 안 돼. 진짜 기후변화 너무 심하고요. 기후변화는 아시겠지만 취약한 국가들, 그다음에 아열대 국가들, 열대 국가들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고민을 좀 했어요. 아, 우리가 이렇게 여름에 더울 때는 사람들이 기후변화 얘기하는데 기후변화 너무 관심이 없다. 사람들이 가을 되니까 기후변화 얘기 쏙 들어가고, 그죠? 어떤 면에서 또 그런 얘기도 해요. 기후변화가 정말 심화돼도 한국인들이 제일 오래 버틸 것 같아. 극한과 극한의 기온을 우리가 그죠? 가장 더울 때와 우리나라 방산 산업이 잘 되는 이유 중에 그런 게 있다면서요. 야, 우리 뭐 좀 저기 북유럽 국가들이 사는데 야, 우리나라 되게 추운데 우리 철원에서 이거 달릴 수 있어. 막 이러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뭔가 여름에 우리 뭐 한 38도 되는 데서도 이 무기 뭐 잘 돼. 막 이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방산 산업에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들 보면요, 전체적으로 이제 제가 이렇게 이 비주얼 그 Connect for Climate이라는 사이트에서 동남아 관련된 이제 이미지 몇 개를 가져왔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그 가장 취약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런 지점들에 이제 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어쨌든 이제 이게 기온과 강수량의 문제다 보니까 기온이 너무 높은 것으로 이제 많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이제 물과 관련해서는 가뭄이 이렇게 우기가 아예 사라져서 이제 동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우기가 없이 막 이렇게 건기가 막 몇 수년째 반복되는 것들, 그다음에 대부분의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가뭄의 문제라기보다는 홍수 문제가 많이 덮치는 것 같습니다. 태풍의 강도도 좀 세어지는 것도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보면은 과거에는 제가 요 이미지를 하나 가져온 게, 여기가 우리가 과거에 이제 열대 벨트잖아요. 여기가 북해기선, 남해기선이 있는 여기가 이제 열대 벨트인데 여기가 위기의 벨트다라고 아예 얘기를 하고 있는 정도로 이 라인 안에서 뭔가 기후 위기의 어떤 심각한 그 뭔가 익스트림 이벤트도 많이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뭐 사회적인 어떤 인프라가 또 열악한 곳이다 보니까 재난의 규모도 같이 커져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동남아시아에 보면은 사실 또 여기가 전체적으로 여기 방글라데시, 인도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인구가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인구들이 보면은 다 이 바닷가에 좀 밀집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벵골만, 여기 다카하고 있는 여기 방글라데시 그렇고요. 그다음에 방콕. 그 우리나라가 요새 서울공화국 얘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 동남아 도시 보면은 사실 태국이 너무 심하거든요. 예, 태국의 제1도시 방콕하고 제2도시가 치앙마이라고 하는데 치앙마이 인구가 50만이 안 됩니다. 방콕권은 거의 800만, 1000만 정도 되고요. 예, 그 정도로 이제 그 도시가 완전히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데 여기 방콕,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의 여기 호치민. 네, 호치민, 그 다음에 여기 자카르타, 그 다음에 여기 KL, 자카르타 여기죠. 그 다음에 싱가포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여기 필리핀의 마닐라. 여기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 해안가의 대부분의 도시들이 과거 항구 도시에서부터 발전을 했기 때문에, 해양의 인구가 이제 가장 큰 대도시가 대체로 이 해양부에 있고, 그렇다 보니까 해수면 상승에 대단히 취약한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후 취약성 문제로 보면은
필리핀이 사실 제일 심해요. 필리핀이 제일 심한 게 여기가 태풍의 발원지에서 가장 가깝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저희 매체에 그 기후지구라는 코너를 맡아서 일주일에 하나씩 글로벌 기후 관련된 이슈들을 업로드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보니까 이제 한 2주 정도 된 것 같은데, 유니세프에서 보고서가 나왔어요. 유니세프에서 나온 보고서가 뭐냐면 전 세계 기후변화 때문에 디스플레이스드 된 아이들, 칠드런들과 관련된 보고서였는데, 그게 뭐냐면은 기후 위기 때문에 뭔가 이제 집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 그것도 이제 뭔가 난민이 돼서 아예 전 세계를 뭐 지금 아프리카, 유럽 사이에서 나타난 거 말고 국내적으로도 이렇게 소개돼서 자기 집을 잃었던 사례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90%가 인도하고 그 필리핀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필리핀이 또 저는 사실 필리핀에 대한 애증이 있어서 필리핀 좀 발전하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태풍에 의해서 너무 태풍의 경로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잖아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 필리핀에 그런 농담이 있어요. 필리핀 최대 수출품이 뭐게? 하면 정답은 타이푼입니다. 그런 농담이 있을, 좀 우프지만 그런 농담이 있는 나라인데,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기후 취약성이 되게 낮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후 취약성은 어쨌든 사회 경제적인 한 사회의 수준하고 맞닿아가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쿠데타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완전히 30년 전으로 회귀해버린 고립국가가 되어 있는 미얀마도 심각합니다. 미얀마에 쿠데타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한국의 봉제 공장들 되게 많거든요. 모르셨죠? 봉제, 그게 좀 이게 나쁜 게, 나쁘다? 아니, 근데 자본의 논리인데, 그 고립되니까 국제사회의 규제를 덜 받으니까 미얀마의 최저임금이 더 깎였거든요. 그러니까 자본가들은 더 즐거운 헤이데이를 좀 누리고 있기도 합니다. 좀 아이러니죠. 근데 뭐 그 자본의 논리가 또 그렇게 구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미얀마에 한인 봉제 협회가 있고, 제가 거기 네트워크 있고 거기 카톡방에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미얀마에서 너무 큰 비가 내린 거예요. 비가 내려서 그 막 공장들이 막 이렇게 잠기고, 뭐 그래서 이제 동네가 막 소개되는 막 사진들이 막 올라오더라고. 근데 나라가 고립되어 있으니까 쿠데타 이후로 사실은 양자 관계로 미얀마에 들어가는 모든 전 세계의 인도주의적 지원이 끊겼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심각한 상황인 거죠. 사실은 비교를 하면 그렇게 큰 비가 내린 것도 아니에요. 작년에 강남 침수됐을 때, 강남 침수 때 내린 비가 그 한 10시간 안에 뭐 340mm가 내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미얀마에 바고라는, 그것도 해안부도 아니고 내륙에 바고라는 이제 양곤에서 조금 들어간 공장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24시간 동안 비가 200mm가 내렸대요. 물론 많이 내린 거죠. 그죠? 많이 내린 건데, 그 비 때문에 완전히 그 도시 자체가 마비가 되어버리는 그런 사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문제는 그냥 선형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준비 정도나 대비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을 또 다시금 그게 사실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요새 국민들 전 수준에서도 지금 환경 문제 되게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환경 개선을 위해서 대단히 많은 노력들을 또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재생에너지, 어쨌든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길을 가고 있고요. 뭐 이렇게 국제사회에 아예 제시를 해요. 우리가 2025년까지 아세안 전체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을 23%까지 가려는 건데, 우리 힘으로 17%까지밖에 못 가.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의 뭔가 ODA나 이런 프로그램들 중에서 환경 부문, 그린 파이낸싱 좀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아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재생에너지 잠재력 국가별로 좀 정리한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남아에서 최근에, 동남아 보면은 다 못 살지는 않아요. 전체적으로. 싱가포르는 1인당 명목으로 안 가고 1인당 GDP 가면 8만 불 가거든요. 지금 싱가포르 그런 나라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국제사회 금융허브로서 그린 본드, 뭐 그린 파이낸싱, 뭐 클라이밋 본드, 뭐 이런 것들이 싱가포르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동남아 다른 국가들로 이렇게 이렇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모습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도 이제 이 싱가포르 경유해서 들어가는 요 녹색이
그 동남아로 들어오고 있는 클라이밋 본드의 양이 이 정도 된다. 저도 뭐 사실 경제 지표 잘 모르지만 그래 어쨌든 재생에너지 관련된 투자도 이제 아예 구별이 돼서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눈에 보이길래 자료를 가져와 봤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뭐 제가 뭐 미국 좀 비판적이고 미국 잘하지도 않아요. 사실 미국은 말만 하지. 이렇게 사실상 지금 동남아 국가들이 보면은 미중 경쟁 중에 미국 편에 선 나라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중국 편에 아예 선 나라도 있지만 대체로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양자 사이에서 우리가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뭔가 전략적 이득을 얻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이 여전히 많기는 맞습니다. 이제 그래서 미국이 사실 말만 하고 돈을 잘 안 내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이 동남아시아를 국가 전체를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좀 선택적으로 접근하는 게 있어서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방식에 대해서 이제 좀 비판도 많습니다. 이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제가 강의 시작할 때 말씀드린 거랑 좀 수미상관하게 좀 정리를 하려고 요 표를 보여드리는 건데. 한국의 ODA에 대해서 뭐 저도 관여하고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한국의 ODA가 정말 발전 많이 했어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기도 하지만 제가 이제 어디 가서 늘 주장하는 목소리 중에 뭐가 있냐면은 지역을 얘기함에 있어서 뭔가 특별 사안 혹은 이제 우리의 이해관계가 너무 앞서서 보면 안 보이는 것들이 있다. 안 보이는 것들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제가 동남아시아에서 저의 그 한 15년간 해보니까 동남아시아를 이해할 때 우리가 그냥 대단히 양자적인 관계를 좀 보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개별 국가하고는 뭘 할지에 대해서 정말 잘 짜고 그 국가하고의 관계에서 필요한 것들을 참 적재적소에서 해내는 경험들도 되게 많은데 문제는 동남아시아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특히 환경 문제는 개별 국가적인 접근, 개별 지점, 특정 사안, 이렇게 영역별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리저널한 차원에서 접근을 하려고 해야지 문제가 해결되는 이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연무 문제도 그렇고 메콩 문제도 그런데 제가 이제 USAID도 들어가 보고 그다음에 뭐 태국도 들어가고 아셈 뭐 그 유럽에 있는 이제 아셈 협력기구도 들어가곤 했는데 유일하게 USAID에서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더라고요. 동남아시아의 전체의 상황을 개괄을 하고 그래서 양자 협력이 아니라 동남아시아에서 환경 협력을 할 때 우리의 목표는 뭐고 그 목표에서 예산 결과는 뭐고 그걸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실행을 할 거고 예산을 얼마를 몇 년도에 걸쳐서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프레임이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한국은 한 아세안 뭐 환경 협력 얘기를 하는데 표를 들어가 보면은 아직까지 개별 국가의 문제로 가버리고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큰 차이여서 동남아시아의 환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동남아 지역을 이해함에 있어서 개별 국가 차원을 넘어서 리저널한 동학에서 보자. 특히나 환경 문제, 기후변화 문제는 그럴 때 보이는 게 다르게 보인다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강의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그 동남아를 뭐 아세안 이렇게 하나로 통합할 때 제가 고등학교 때 배우기로는 되게 종교적인 문제가 걸림돌이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환경 문제 대처하는 데 있어서 뭐 지역적인 상황을 인식한다던가 아니면은 통합해서 하나로 협력하는 단계에서 종교가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지 궁금합니다. 요새 28 전쟁 때문에 저희도 내부에서 그런 논의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28 전쟁 생각하면은 뭐 이렇게 유대교와 무슬림 사이에 이슬람의 종교 분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종교 분쟁 아니거든요. 정치적인 이슈이고 경제적인 문제. 그 다음에 이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하나의 땅에서 이제 종교적으로 성향이 다르지만 그 외에 모든 것들도 다른 두 집단이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공존하는 게 아니라 이제 쫓아낼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종교 갈등은
표면적인 거고 사실은 더 깊은 곳에서 보면은 경제적인 갈등이 사실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출발할 때 그 대륙부의 메콩 협약하고 그 다음에 협약하고 그 다음에 이 아세안 그 해양부의 연무 분쟁이 조금 시차가 있지만 두 개가 이제 서브 리저널하게 동남아시아 환경 이슈에서 되게 중요한 협약의 문제였거든요. 국제적인 환경 이슈들. 맨 처음에는 메콩 협약이 되게 잘 되는 모범 사례로 국제사회에서 논문도 많이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아세안 그 연무 협약 같은 경우는 문제 원인국인 인도네시아가 불참을 해서 잘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시일이 지나면서 이 메콩은 개발로 관련된 갈등들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내부 프로세스나 메커니즘이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사안이 더욱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무 분쟁은 오히려 그 인도네시아가 스스로의 어떤 경제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고 아세안 안에서의 뭔가 형님 국가로서의 어떤 정치적인 리더십을 발현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이 협약은 뭔가 진전 상황들이 물론 기후변화 때문에 연무 문제는 계속 더 심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좀 진행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좀 특이하거든요. 이게 동남아의 대표적인 환경협약 만들어진 배경 이게 이제 만들어낸 성과들이 그렇게 엇갈리는 걸 보면은 저는 많은 경우에 이제 정치와 경제 문제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그런 게 있어요. 원래 우리가 30점 막자가 70점 맞기까지 쉽잖아요. 여기 다 서울대생들이니까 저도 서울대 나왔지만 우리 뭐 성적 올리는 거 그 어느 수준까지 올리는 건 되게 쉽잖아요. 그죠? 총량으로 공부량 늘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제 뭐 70점 넘어서 80점 가기, 80점에서 100점 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잖아요. 지금 보면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대부분 그 문제에 봉착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쉽게 팔로우해서 뭔가 조금의 투자만으로도 효과가 날 수 있는 문제들은 대체로 여기도 해결이 되고 있어요. 다른 개도국 지역들에 비해서 분쟁도 없고 협력을 하니까 우리가 경제 성장해서 이런 경험이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협력을 되게 잘 해왔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협력을 여기서 더 플러스 알파를 하면 우리나라의 손해, 우리나라는 여기서 이득. 뭐 이런 게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관계에서의 어떤 조율이 어려워지면서 문제가 뭔가 좀 이렇게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로 되어가고 있는 게 지금 현재의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 한국 외신 보도 자료가 많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동남아시아 환경 문제 관련한 탐구를 준비하면서 어떤 그런 현지 여론이나 그런 정보들을 어떤 사이트에서 좀 잘 얻을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어들 다 잘하시죠? 외신 뉴스 보세요. 네, 외신 뉴스 오히려 보는 게 좋고요. 그냥 뭐 구글링해서 이제 그 사우스 이스트 에이지 뭐 인바이러멘털 클라이밋 크라이시스, 클라이밋 체인지 인 사우스 이스트 에이시아 아세안 하면 정말 좋은 뉴스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동남아시아에서 아세안을 전체 커버리지하는 뉴스 사이트들이 좀 있거든요. 개별 국가들 사이트들도 있지만 제가 나중에 저한테 메일 한번 주시면 제가 참고하는 사이트들 몇 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도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저희는 그 메콩강 관련해서 팀플 하고 있어서 그거 관련한 질문 드리고 싶은데 아까 메콩강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면 뭔가 한 명의 룰 브레이커가 나와서 앞으로의 어떤 협력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사실 가늠이 잘 안 되는데 지금의 상황에서 보기에는 앞으로의 그런 메콩강 문제를 해결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 답을 알면은 아세안 사무총장을 하고 있을 것 같은 느낌. 외부자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이 잘 없죠. 네, 내용이 잘 없긴 한데 가끔 이상한 해결 방법이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 라오스가 정말 이렇게 그 전력 입국을 하려고 엄청나게 이제 그 꿈에 부풀어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코로나 지나고
태국이 동남아 라오스에서 생산하는 전력의 가장 큰 수입원이었거든요. 근데 태국이 지난 몇 년간 경제가 엄청 정체 상태고 또 코로나 때 되게 많이 꼬꾸라졌고 사실 태국이 그렇게 어려운 거는 또 이렇게 태국의 정치가 좀 엉망인 거랑 연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태국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전력은 생산되고 있는데 전력을 수입을 안 해줬잖아요. 그래서 한때 코로나 때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은 라오스로 되게 특이한 세력들이 또 다시 몰려들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하는 업자들이 막 전력이 남아도니까 되게 이상하죠? 예. 근데 전체적으로 저는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태국의 환경 운동가들이 제가 존경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대륙 동남아시아에서 거의 유일하게 환경 운동가 그룹이 있는 데가 태국밖에 없어요. 사실 라오스, 캄보디아에서 좀 기대하기 어렵고 심지어 베트남에서는 요새 성장의 방해물이 된다고 노동 분야, 환경 분야 운동가들이 감옥 가는 일들이 최근에 좀 일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제 이 네트워크 안에서 뭔가 문제들이 좀 그런 문제들을 호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어쨌든 태국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속 가능한 니시 모델들이든가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이들 국가들도 다 그 탄소 배출량이나 이런 것들에서 뭐 2060년, 75년까지 가는 국가들이 있지만 어쨌든 지구적인 차원에서 더 이상 탄소 배출하는 방식, 그 다음에 이제 대규모 개발의 방식을 제어하는 것이 스스로의 과제로 오는 국가적인 과제로 오는 시기가 있을 거다라고 믿고 그 시기까지 자기들은 그냥 계속 싸우는 것 말고 다른 한편에서 대안적인 삶의 방식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계속해서 그렇게 또 살아가고 있는 환경운동가 친구들이 저희 환경운동가 친구들이 꽤 있거든요. 네. 뭐 전체 답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지구온난화 계속 이렇게 되면 언젠가 전 세계 국민들이 정말 아뜨거하는 시기가 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지금 한국이 제가 정치적인 얘기해도 교수님 그냥 제 말이니까 지금 한국이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특히나 전력 전환, 에너지 전환 문제에 있어서 조금 전 세계 트렌드에서 역으로 가고 있거든요. 한국이. 저는 시기를 우리가 이 되게 중요한 전환의 시기를 놓치고 있는 게 정말 이 환경을 걱정하는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저는 이 정부에서 가장 마음에 안 드는 단 하나를 꽂자면 그거거든요. 예, 전력이나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이렇게 경직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환경운동가로서 정말 분노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경제계들이 먼저 움직일 것 같아요. 재계에서 최근에 아리백이나 뭐 이런 선언들을 먼저 해야지 이것이 비용이 되는 어떤 지점들이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바꿀 수밖에 없구나. 뭐 크게 이제 당하고 나서 고치겠지만 어쨌든 고쳐야 되는 지점들이 우리에게는 강제적으로라도 외부에서도 돌아올 거라고 믿고 다른 한편은 그렇게 세상이 파국으로 가서 파국 직전에서 뭔가 정신 차리자라는 것을 뿐만 아니라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우리에게 눈에 잘 안 보이지만 뭐 전환을 위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저는 곳곳에 또 있다라고 믿습니다. 네, 아까 질문이랑 연관되는 좀 질문인데요. 그 건조 지역에서 외래하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수량이 부족해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랄까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미국과 중국 선진국의 뭔가 대립 구도로 설명이 돼가지고 그 메콩강 당사국 간에 어떤 갈등이 표출된 적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그리고 동남아시아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중국의 1대1로 정책과도 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지정학 측면에서도 좀 보충적인 설명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단 그쵸. 제가 큰 그림만 그리고 말씀드렸는데 라오스에서 이렇게 룰 브레이커가 되니까 베트남하고 뭐 없는 캄보디아 그다음에 태국의 시민 사회들이 같이 막 그 반대를 하고 국제 사회에서 그래서 이제 그 인터내셔널 리버스라는 이제 국제 그 환경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아예 그 메콩이 되게 핵심 지역으로 예, 브랜치를 두고서 이제 계속해서 뭔가 대응 사업들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라오스의 댐 건설의 자본을 누가 되냐? 사실은 태국이 제일 많이 되고 있어요. 아이러니하게.
태국 자본이 와서 태국의 국영 자본이 와서 댐을 짓고 그다음 그걸 자국으로 수입하겠다라는 계획을 좀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태국의 시민들은 반대하는데 태국의 정부는 라오스가 발전하려면 그것밖에 더 있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우리 전력 필요한데 어디 우리나라에 다른데 댐 만들려면 우리 국민들은 반대하니까. 태국에서도 90년대 이미 우리나라 동강댐처럼 댐 건설 반대 시민운동이 아주 크게 붙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태국이 더 이상 국내적으로는 댐을 못 지어요. 화력발전소도 더 이상 못 지어요. 되게 형식적이지만 그래도 태국 안에도 뭔가 재생에너지를 의무화하는 법률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은 그런 면에서 비용을 이제 외국으로 EU 국가를 전가를 한 건데, 그러면서 이제 되게 갈등이 이게 그냥 국가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에서도 층위에 따라서 이제 정부와 시민사회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갈등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아까 SK에서 댐 무너졌을 때 사실은 SK도 그렇고 그때 문재인 정부도 한 메콩 회의 추진하기 전이라 되게 국가적으로 사과를 하려고 했거든요. 국가적으로 사과를 하고 SK에서 제대로 된 보상을 하려고 했는데요. 라오스가 또 독재 국가예요. 라오스에서 안 받았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알기로 이제 라오스 국빈 방문을 했을 때 사과와 관련된 멘션이 있었는데 그 멘션이 빠졌어요. 왜냐? 그 멘션을 받으면 거기가 문제가 있다라는 걸 라오스 정부가 인정을 하는 게 되잖아요. 라오스의 SK 센남노이 세피양 댐 무너지고 난 다음에 한국에서 돈이 갔거든요. 그 재태원 씨의 개인 돈으로 가는 형식을 취해서 갔습니다. 그렇게도 해요. 이게 단순히 또 라오스가 그렇다고 피해자다 이렇게도 또 구도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환경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선생님이 마지막에 설명하셨던 내용하고 연결되는데 대단히 네스티드된 그러면서 이제 이게 또 완벽하게 포섭 관계가 아니라 이렇게 불일치하는 미스매치하는 네스티드된 이런 이해관계들이 너무 복잡해서 사실은 원인과 결과가 1대1로 매칭되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논의의 구조도 어렵고 해결의 목표 자체도 아주 낮은 수준에서 조금씩 진전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현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열강해 주시고 또 재밌는 주제 또 재밌게 잘 설명해 주셨으니까 우리 다시 한번 크게 더 박수. 예.